아파. 또 이러네. 왜 밤마다 이런 걸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쥐가 자꾸 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이미 지쳐버린 신경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혹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난 적이 있나요? 가볍게 다리를 한 번 쭉 펴기만 했는데도 근육이 꽉 조여오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던 적은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치 밤새 산을 오른 것처럼 종아리가 은근히 욱식거리고 아픈데 정작 전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다리 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하면 이후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왜 그 고통이 반복되는지, 몇 초 만에 위험한 상황인지 구별하는 법, 그리고 단 3초 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즉각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익한 내용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각각의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응원을 서로에게 보내곤 하죠. 그것이 저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잠을 거의 못 잘 정도의 통증을 겪었던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떤 쥐는 별것 아니고 어떤 쥐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초 안에 쥐를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 종아리 통증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이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밤마다 다리가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70대 중반의 한 남성, 김만수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어르신은 매우 건강하신 분이었고 집 뒤에 있는 작은 산을 매일 오를 정도로 활동적이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체력에 늘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날 들어오신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친 얼굴, 검게 변한 눈 밑, 살짝 굽은 허리,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무거운 발걸음. 딱 보기만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르신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누우면 종아리가 안에서 누가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꽉 조여요.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나는데 서 있어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안 돼요. 거의 2달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밤은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비 오듯 나고 종아리를 안고 거의 1시간을 버텨야 간신히 가라앉았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내분도 남편이 걱정돼 함께 잠을 못 자고 두 분 모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시도해 본 게 있는지 여쭤보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에서 마그네슘 부족이라길래 제품을 사서 먹어봤어요.
밤에 너무 아프면 집사람한테 힘껏 종아리를 주물러 달라고도 했는데 주물러 줄수록 더 아파지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똑같이 하십니다. 마그네슘만 먹으면 낫는 줄 알고 아프니까 더 세게 주무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로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살짝 팽팽하고 근육은 아주 예민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안도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뜨겁거나 붓는 증상이 없었고 발이 차지도 않았으며 발등 맥박도 잘 느껴졌습니다. 즉, 적어도 혈전이나 다리 혈류 부족 같은 위험한 혈관 질환의 즉각적인 위험 신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몇 달 동안 밤마다 겪은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몸이 보내던 경고를 오래 전부터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이 들어서 흔히 생기는 증상 정도로 치부하며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어르신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저는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저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다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 밤에 근육이 갑자기 조여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증 없이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는 방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다리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움찔하며 위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몸이 오랜 기간 긴장 상태를 겪어왔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다시 쥐가 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르신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마그네슘 때문이라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들며 놀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그네슘만 충분히 먹으면 쥐가 사라질 거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 생각해 용량을 2배로 늘린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2가지 신호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호와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호. 이것들은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시스템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즉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몸은 쉬려고 하는데 근육은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래된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브레이크가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차가 멋대로 앞으로 튀어나가죠? 바로 그 현상이 종아리 근육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일이 처음으로 설명이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발은 대개 아래로 떨어지며 이불의 무게나 자세 때문에 더 처지기도 합니다.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은 짧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하나라도 보내면 근육은 과하게 당겨진 현처럼 갑자기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통증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밤마다 겪던 그 통증이 나이가 들어서 신경이 고장나서 그런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해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꿨습니다. 어르신, 사실 다리 쥐와 비슷한 증상 중에는 정말 위험한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구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어르신은 자세를 바로 하고 마치 오래 기다렸던 답을 듣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쥐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특히 위험한 3가지 상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 즉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이 나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절대 주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자극하면 혈전이 터져 심장으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어르신은 움찔 놀랐습니다. 예전에 다리가 조금 부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피로한 줄 알고 계속 주물렀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행히 어르신의 경우는 혈전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었다고 안심시켰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상태는 말초동맥 질환으로 다리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발이 평소보다 차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특히 발등의 맥박이 약하거나 만져지지 않으면 그건 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몇십 미터만 걸어도 통증이 오지만 멈추면 괜찮아집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이 가지 않는 부위가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병이 있는 사람도 쥐처럼 느끼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의 도파민 불균형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불편한 감각이 시작되지만 움직이면 사라지고 그 느낌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거나 전기가 살짝 흐르는 듯하다면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쥐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문제입니다. 김 어르신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경우인가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다행히 위험한 혈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잠시 후 나는 어르신의 혈관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된 쥐는 감각과 운동신경이 이미 지쳐서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고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마그네슘만 먹었던 건 헛수고였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것이 쓸모 없었다기보다는 단 하나의 원인만 해결해서는 신경 근육 시스템처럼 복잡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날 진료에서 나는 어르신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잘못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도 아니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신경은 흐트러질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다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의 통증 대부분이 전후면 근육의 불균형과 수면 자세, 그리고 신경 감지 기능의 약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의 표정은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많은 환자들이 나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밤에 안 아플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르신이 2달 동안 찾고 있던 답, 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몇 초 만에 쥐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매일 밤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잠시 어르신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삶을 되찾은 것처럼 느낄 만큼 효과적인 답. 나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약을 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풀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고 혹시라도 한마디 놓칠까 봐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세게 주무르거나 때리죠. 그런데 그게 가장 해로운 행동입니다. 근육이 이미 최대한 당겨진 상태인데 밖에서 힘을 더 주면 근섬유가 손상되고 통증은 더 오래가며 심하면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아내한테 괜히 더 세게 주물러 달라고 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르신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면 주물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나는 다리를 보여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바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쥐가 종아리에 났을 때 필요한 건 아픈 부위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발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면 앞쪽 근육, 즉 전경골근이 수축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뒤쪽에서 과하게 조여있던 근육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나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한쪽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편 근육은 자동으로 이완됩니다. 김 어르신은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았지만 표정이 약간 찡그려진 걸 보니 정확히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발목을 잡고 자세를 살짝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시는 거예요. 숨을 잠깐 멈추고 몇 초만 유지하세요. 어르신이 그대로 따라하자 단 2초 만에 약간 긴장되어 있던 종아리 근육이 확 풀렸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풀리나요? 진짜 신기하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상호 억제라는 원리입니다. 힘으로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이제 힘을 빼야겠구나 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덧붙였습니다. 복부가 나오거나 몸이 뻣뻣해서 직접 발을 잡기 힘든 분은 작은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자신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아니면 벽에 발끝을 대고 살짝 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발이 위쪽으로 당겨지는 동작만 이루어지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첫 번째 기술을 익힌 뒤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꿨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과소평가하다가 실제 효과를 보고 놀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세요. 바로 여기. 나는 손을 들어 코와 입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눌러주세요. 생각보다 꽤 세게요. 어르신은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인중이라고요? 다리가 아픈데 왜 여길 누르죠? 나는 뇌의 우선순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강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은 뇌가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중처럼 민감한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는 순간적으로 관심을 그쪽으로 옮기고 다리에 있던 통증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을 감각 게이팅, 감각의 문 닫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하게 수축되던 근육이 잠시 힘을 풀고 그 틈에 발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근거 없는 민간 요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통증 신호를 잠시 차단해서 몸이 과도한 경련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르신은 인중을 눌러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아팠나요? 이 정도면 다리보다 여기가 더 정신이 번쩍 들겠는데요. 나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죠. 인중의 강한 자극은 종아리 쥐가 왔을 때의 공포에 가까운 긴장을 순간적으로 깨뜨려줍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따라해본 뒤 어르신은 의자에 기대어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고통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선생님, 이 두 가지만 진작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많은 밤을 새지 않았을 텐데요.
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 알았어도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 초면 끝나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 극심한 통증을 끊어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는 것, 쥐가 나기 직전에는 몇 초 동안 전조 신호가 와요. 당기는 느낌, 미세한 찌릿함 같은 것들. 그걸 느끼면 즉시 발을 끌어 올리세요. 먼저 움직이면 불이 번지기 전에 끄는 것처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종아리를 쓰다듬더니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너무 아파서 아내를 깨웠어요. 정말 미안해서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편하겠네요. 나는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2가지만 기억하면 밤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즉각적인 통증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어르신이 진짜 원하는 건 쥐가 다시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고, 다시 편안하게 걷고, 다시 평온한 밤을 보내는 삶. 그래서 진료가 끝나기 전 나는 어르신께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는 불이 나면 끄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오랜 시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검증한 작은 습관들,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막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이미 잃어버린 평온한 잠을 되찾게 해줄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김만수 어르신을 바라보며 단순히 당장의 통증을 없애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생기는 쥐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해진 신경, 필요 이상으로 긴장된 근육, 떨어진 혈액순환, 맞지 않는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겹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쥐를 즉시 풀 수 있다고 해도 어느 날 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밤마다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편하게 주무셔야죠. 저는 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약이 아니라 바로 신경을 위한 영양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비타민 B군을 연료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B1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제멋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매일 비타민 B 복합체를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챙기지만 사실 쥐의 출발점은 신경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 신경의 껍질을 튼튼하게 해줘야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가 안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타우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친숙한 성분이지만 실제로는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타우린은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이 이 성분을 덜 만들어서 근육이 쉽게 피로하고 수축하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오징어 삶은 것, 바지락국, 문어 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을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를 먹어도 되나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몸에는 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자 어르신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데 맛도 좋은 치료법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2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수면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다고 두꺼운 소미불을 덮는데 이 이불이 발을 눌러 종아리 근육을 밤새 짧아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쥐가 생기기에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어르신, 이불을 조금 가볍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하나 받쳐 주무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자신이 10년 넘게 같은 두꺼운 이불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어르신의 상태는 크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발을 몸쪽으로 10번 당겨 근육과 신경을 깨우기. 오후에는 가볍게 햇볕 아래 산책하며 비타민 D를 만들어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기. 밤에는 자기 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가 혈관을 열고 순환을 돕기. 어르신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도 않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편하게 해주면 편해지고 무리하게 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죠. 그날의 진료는 어르신의 한결 가벼워진 표정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많은 밤 동안의 고통 끝에 드디어 길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잘 잡니다. 쥐가 나려고 하면 알려주신 대로 바로 발끝을 당기니까 3초면 끝나요. 아내도 이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집 근처 산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산을 오르고 있었고 예전엔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치료 때문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쥐 때문에 밤이 두렵다면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을 이해하고 조금만 조절하면 누구나 편안한 밤과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유익한 내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따뜻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쥐에 대한 걱정 없이 말입니다.